여기 좀 이상한 회사가 있습니다. 2024년 이 회사의 간판 그룹이 통째로 사라졌어요. 멤버 7명 전원이 군대에 갔거든요. 회사 매출의 절반 넘게 책임지던 팀이 2년 동안 활동 제로. 상식적으로는 실적이 반토막 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그 2년 동안 매출이 오히려 늘어서 역대 최대를 찍었어요. 2024년 매출 2조 2,500억, 2025년엔 2조 6,499억. 간판 스타가 없는데 매출은 사상 최고. 하이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나옵니다. 매출은 사상 최대인데 정작 돈은 못 벌었어요. 2025년 영업이익이 499억 원, 1년 전보다 무려 73% 급감했습니다. 2024년엔 아예 34억 순손실로 적자 전환까지 했고요. 매출은 사상 최대인데 이익은 4분의 1로 쪼그라든 회사. 보통은 매출이 늘면 이익도 느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하이브는 정반대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두 개의 모순, 그러니까 BTS가 없는데 매출은 최대, 그리고 매출은 최대인데 이익은 폭락. 이 둘을 같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하이브라는 회사가 진짜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를 이해하면 K-팝이 어떻게 아이돌을 파는 사업에서 팬덤을 시스템으로 파는 사업으로 바뀌었는지가 보여요. 사람들은 보통 하이브를 BTS 소속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게 가장 큰 오해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하이브, BTS 키운 회사잖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물론 시작은 BTS였어요. 근데 지금 하이브는 BTS 하나에 기대는 회사가 아닙니다. 세븐틴, 르세라핌, 엔하이픈, 뉴진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이름만 대면 아는 그룹들이 전부 한 지붕 아래에 있어요. 심지어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를 키운 미국 회사까지 사들였습니다. 하이브는 아이돌 회사가 아니라 아이돌을 찍어내는 공장 여러 개를 가진 지주회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이 하이브에게 결정적입니다. 왜냐면 군대 갔던 BTS 7명이 전원 복귀하거든요. 증권가는 2026년 하이브 매출이 3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은 4,933억 원까지 뛴다고 봅니다. 영업이익이 1년 만에 900% 폭증한다는 전망이에요. 근데 잠깐,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BTS가 돌아오니까 이익이 10배로 뛴다? 그럼 결국 이 회사 아직도 BTS 없이는 못 버틴다는 뜻 아닌가요? 바로 이 지점이 하이브라는 회사의 핵심 긴장입니다. 한쪽에선 BTS 없이도 매출은 늘었다며 멀티레이블의 성공을 자랑하고, 다른 한쪽에선 BTS가 돌아오니 이익이 10배라며 여전히 한 그룹에 목매고 있어요. 이 회사는 정말 BTS로부터 독립한 걸까요? 아니면 독립한 척 하는 걸까요? 그걸 알려면 하이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거의 망할 뻔한 작은 기획사가 어떻게 시가총액 10조짜리 글로벌 엔터 제국이 됐는지, 그 안에 이 모든 모순의 답이 들어있습니다. 자, 2005년으로 돌아가 보죠. 2005년 방시혁이라는 작곡가가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이름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시혁은 원래 JYP에서 잘나가던 히트곡 작곡가였어요. 박진영과 함께 수많은 히트곡을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독립해서 차린 회사는 초라했어요. 대형 3사, SMYG JYP가 시장을 꽉 쥐고 있던 시절, 빅히트는 그냥 이름 없는 중소기획사였습니다. 그리고 초반엔 계속 실패했습니다. 야심차게 내놓은 걸그룹은 사건으로 사실상 무너졌고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몰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지금은 하이브를 BTS 성공 신화로만 기억하지만 그 전에 방시혁은 여러 번 넘어졌어요. 성공한 창업자의 스토리는 항상 마지막 한 번의 성공만 편집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진짜 배울 건 그 앞에 실패들에 있습니다. 그러다 2013년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방탄소년단. 연습생 7명으로 만든 힙합 그룹이었어요. 대형 기획사 아이돌처럼 돈으로 밀어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반대 전략을 씁니다. 데뷔 전부터 멤버들이 직접 유튜브랑 트위터에 일상, 연습, 영상, 자작곡을 올리게 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팬들과 직접 부딪히는 걸 택한 겁니다. 그게 나중에 하이브 전체를 먹여 살리는 무기가 될 줄은 그땐 아무도 몰랐죠. 여기서 하이브 비즈니스의 원형이 만들어집니다. BTS의 팬덤, 아미. 이들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소비자가 아니었어요. 직접 스트리밍을 돌리고 해외 차트에 곡을 올리고 번역을 하고 굿즈를 사고 콘서트를 채웠습니다. 회사가 팬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팬이 회사의 마케팅을 대신 해주는 구조. 방시혁은 여기서 결정적인 걸 깨닫습니다. 진짜 자산은 아티스트가 아니라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팬덤 그 자체다. BTS가 빌보드 1위를 찍고 세계적 그룹이 되자 2020년 10월 빅히트는 코스피에 상장합니다. 상장 첫날 시가총액이 8조 원을 넘겼어요. 작곡가 한 명이 차린 중소기획사가 15년 만에 재계의 이름을 올린 겁니다. 근데 방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때부터 진짜 게임을 시작합니다. 상장하고 나니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한 게 뭐였을까요? 바로 BTS 리스크입니다. 회사 매출의 대부분이 한 그룹에서 나오는데 이 멤버들이 곧 군대에 가야 했거든요. 한국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병역. 간판 스타가 2년씩 사라지는 사업. 이거 투자자 입장에선 시한폭탄이잖아요. 방시혁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봅니다. 한 그룹에 의존하는 구조를 깨야 한다. 그래서 2021년 회사 이름을 빅히트에서 하이브로 바꿉니다. 단순한 개명이 아니었어요. 사업 구조 자체를 뜯어고친 겁니다. 하나의 회사가 아니라 여러 개의 독립 레이블을 거느린 연합체로. 빅히트 뮤직은 BTS를, 플레디스는 세븐틴을, 소스뮤직은 르세라핌을, 빌리프랩은 엔하이픈을 맡는 식이죠. 각 레이블이 독립적으로 그룹을 키우고 하이브는 그 위에서 플랫폼과 자본을 대는 구조. 이게 바로 멀티 레이블입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하이브는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미국의 이타카 홀딩스를 1조 5천억 원에 인수한다고요. 이타카는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를 키운 스쿠터 브라운의 회사였습니다. K-팝 회사가 미국 팝 시장의 심장을 사버린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글로벌 확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인수가 나중에 하이브의 발목을 잡게 되는데 그 얘긴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이브의 뼈대가 완성됩니다. 자, 이제 하이브가 어떻게 이 속도를 만들었는지 봅시다. 핵심은 멀티레이블이라는 구조예요.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예전 기획사는 식당 하나였어요. 대표 셰프 한 명이 모든 요리를 책임지죠.
그 셰프가 아프면 식당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근데 하이브는 푸드코트를 지은 거예요. 한식, 일식, 양식 매장이 각각 따로 운영되고 한 곳이 쉬어도 나머지가 돌아갑니다. BTS가 군대에 가도 세븐틴과 엔하이픈이 매출을 채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구조는 실제로 증명됐습니다. BTS가 통째로 빠진 2024년과 2025년 세븐틴은 월드 투어를 돌았고 엔하이픈과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앨범을 냈고 르세라핌이 글로벌 차트에 올랐어요. 그 결과가 아까 본 숫자 매출 2조 6,499억 원, 간판이 없어도 매출이 도는 회사를 만든 겁니다. 방시혁이 상장 직후부터 밀어붙인 탈 BTS 전략이 통한 순간이었죠. 근데 멀티레이블만으론 하이브를 다 설명 못합니다. 진짜 무기는 따로 있어요. 바로 위버스라는 플랫폼입니다. 위버스는 쉽게 말하면 팬덤 전용 앱이에요. 팬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소식을 보고 댓글을 달고 유료 멤버십을 사고 굿즈를 사고 콘서트 티켓을 사는 이 모든 걸 한 앱 안에서 하게 만든 겁니다. 아까 BTS가 데뷔 때 유튜브로 팬과 직접 소통했다고 했죠. 그걸 회사 차원의 시스템으로 만든 게 위버스예요. 위버스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아티스트가 누구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팬이 BTS를 좋아하든 세븐틴을 좋아하든 신인 그룹을 좋아하든 결국 다 위버스 안으로 들어와요. 2025년 6월 기준 위버스 월간 이용자가 1200만 명을 넘었고 그중 해외 이용자가 87%입니다. 245개 나라에서 팬들이 이 앱을 켜요. 하이브 입장에선 새 그룹을 데뷔시킬 때마다 이 거대한 팬풀에 그냥 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의 힘입니다. 이걸 비유하면 하이브는 놀이공원을 지은 거예요. 멀티 레이블 그룹들이 각각의 놀이기구라면 위버스는 그 공원의 입장권이자 시즌권입니다. 어떤 기구가 인기 있든 손님은 일단 공원에 입장해야 하고 입장하는 순간 하이브가 돈을 법니다. 새 놀이기구, 그러니까 신인 그룹을 추가하는 비용은 점점 줄어드는데 공원을 찾는 손님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 이게 하이브가 노린 규모의 경제였어요. 실제로 위버스는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유료 멤버십, 그러니까 팬클럽 매출이 346억 원으로 1년 만에 46% 늘었어요. 일본에선 투어 상품 포토카드가, 미국에선 아티스트별 멤버십이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디지털 상품 판매량만 340만 개예요. 예전엔 앨범 한 장 팔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한 명의 팬에게서 멤버십으로, 굿즈로, 컨텐츠로 계속 돈이 나오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경쟁사들도 팬 플랫폼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하이브만큼 안 됐습니다. 왜냐면 위버스는 BTS라는 세계 최대 팬덤을 처음부터 담고 시작했거든요. 플랫폼은 사람이 모여야 가치가 생기는데 하이브는 이미 사람이 모인 상태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걸 네트워크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옵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구조에 사실은 치명적인 균열이 숨어 있었어요. 이제 하이브의 진짜 지갑을 열어봅시다. 매출을 뜯어보면 음반과 음원이 약 40%로 가장 크고 나머지를 공연, MD 굿즈와 라이센싱, 콘텐츠가 각각 15% 안팎으로 나눠갔습니다. 얼핏 보면 음반 회사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진짜 마진이 좋은 건 음반이 아니라 MD와 위버스 같은 팬 플랫폼 매출입니다. 음반은 찍어내는 비용이 들지만 디지털 멤버십은 한번 만들면 원가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의 진짜 구조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겉으로는 음악을 파는 회사처럼 보이지만 진짜 돈은 팬이 아티스트에게 쓰는 모든 소비를 플랫폼 안에 가둬서 법니다. 음악은 팬을 끌어들이는 미끼고 진짜 수익은 그 팬들이 앱 안에서 쓰는 돈이에요. 이건 사실 애플이나 넷플릭스랑 닮았습니다. 아이폰을 팔아서 앱스토어로 계속 돈을 빨아들이는 구조. 하이브는 아이돌을 팔아서 위버스로 계속 돈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죠. 매출은 사상 최대인데 왜 이익은 폭락했을까요? 답은 고정비입니다. 멀티 레이블을 굴리려면 레이블마다 대표, 프로듀서, 직원이 다 따로 있어야 해요. 위버스 같은 플랫폼도 계속 개발하고 유지해야 하고요. 미국 이타카까지 인수하면서 조직이 확 커졌습니다. BTS가 벌어주던 시절엔 이 비용이 안 보였는데 BTS가 빠지자 고정비만 덩그러니 남은 거예요. 매출은 다른 그룹이 채웠지만 그 그룹들의 이익률은 BTS만 못했던 겁니다. 여기서 하이브의 첫 번째 약점이 드러납니다. 겉으론 멀티레이블로 분산됐다지만 이익의 질은 여전히 BTS에 묶여있어요. 2026년 영업이익이 900% 뛴다는 전망. 이거 뒤집으면 BTS가 없으면 이익이 10분의 1이라는 뜻이잖아요. 매출은 분산했지만 압도적인 수익은 아직도 한 그룹에서 나옵니다. 진짜 독립은 아직 멀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약점은 더 뼈아픕니다. 멀티레이블의 자율성이 통제 불능의 리스크로 돌아온 사건, 바로 어도어와 뉴진스 사태예요. 하이브는 각 레이블에 자율성을 줬는데 그 자율성이 결국 경영권 분쟁으로 터졌습니다. 어도어 대표였던 미니진과 하이브가 소송전을 벌였고 법원은 1심에서 하이브가 미니진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게다가 뉴진스 멤버 측과는 별도로 43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까지 얽혔습니다. 이 사태가 보여준 건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닙니다. 멀티 레이블이라는 구조 자체의 약점이에요. 레이블의 자율성을 많이 주면 창의성은 올라가지만 그 레이블의 대표가 아티스트를 들고 나가려 할 때 본사가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푸드코트에 매장을 많이 두면 다양성은 좋은데 인기 매장 사장이 나 독립할래 하면 손님을 통째로 데려갈 수 있는 거죠. 하이브가 그토록 자랑하던 멀티 레이블이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이기도 한 겁니다. 세 번째 약점은 미국 인수건입니다. 1조 5천억 원에 산 이타카 홀딩스. 근데 실제 순자산은 그에 한참 못 미쳤어요. 차액은 대부분 영업권,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브랜드 가치로 잡혔습니다. 문제는 그 브랜드의 핵심이던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같은 스타들이 이탈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방시혁 의장 개인의 상장 관련 사법 리스크까지 겹칩니다.
화려한 글로벌 확장 뒤에 이렇게 부실해질 수 있는 자산들이 깔려 있는 거죠. 자, 이제 하이브라는 케이스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지 정리해 봅시다. 이 회사는 단순한 아이돌 회사가 아니라 사업 구조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에 대한 교과서 같은 사례예요. 크게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짜 자산이 뭔지 다시 정의하라는 겁니다. 하이브의 천재성은 자산을 아티스트가 아니라 팬덤으로 봤다는 데 있어요. 아티스트는 나이 들고 군대 가고 떠납니다. 근데 팬덤과 그 팬덤이 모인 플랫폼은 남아요. 눈에 보이는 상품이 아니라 그 상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망을 자산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에서 진짜 자산은 제품인가요? 아니면 그 제품을 둘러싼 고객 관계인가요? 두 번째, 분산은 리스크를 줄이지만 새 리스크를 만든다는 겁니다. 하이브는 BTS 한 팀에 의존하는 리스크를 멀티레이블로 분산했어요.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분산이 어두워 사태라는 완전히 새로운 리스크를 낳았죠. 위험을 없앤 게 아니라 위험의 종류를 바꾼 겁니다. 세상에 공짜 분산은 없어요. 하나의 리스크를 줄이면 반드시 다른 곳에서 새로운 관리 비용이 생깁니다. 세 번째, 플랫폼은 아무나 못 만든다는 겁니다. 다들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하죠. 근데 플랫폼은 사람이 모여야 가치가 생기는데 그 첫 사람들을 모으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하이브는 BTS라는 압도적인 팬덤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걸 위버스에 부었어요. 콘텐츠가 먼저고 플랫폼이 나중이었던 거죠. 플랫폼부터 만들고 사람을 모으려던 회사들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이브의 미래는 어떨까요? 2026년 BTS가 돌아오면서 이익은 분명히 폭발할 겁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다음이에요. BTS 없이도 이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느냐? 멀티레이블이 어두워 같은 사태를 또 겪지 않고 굴러갈 수 있느냐? 위버스가 팬 플랫폼을 넘어 진짜 미디어 플랫폼이 될 수 있느냐? 이 세 개의 질문에 답하는 게 하이브가 한때 BTS가 있던 회사로 남을지 팬덤 산업의 애플이 될지를 가릅니다. 하이브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이돌을 파는 회사인 척하지만 사실은 팬덤이라는 감정을 시스템으로 파는 회사. 간판 스타의 부재를 구조로 버텨낸 이 실험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앞으로 몇 년이 말해줄 겁니다. 오늘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은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전략 성공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위태롭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또 다른 비즈니스의 구조를 해부해보겠습니다.